평생 모은 남편 수술비를 며느리가 훔쳐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따지러 갔다가 믿었던 아들에게 뺨까지 맞았죠.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부로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를 버린 자식들을 버리고 제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서, 올해 69이에요. 여기는 부산 영도, 그 좁고 비탈진 골목길 꼭대기에 자리 잡은 낡은 2층 집에서 우리 영감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 영감, 정태환 씨는 올해 72인데 이 집이나 영감이나 참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죠. 아침마다 바다 안개, 그걸 여기선 해무라고 부르거든요. 그 눅눅한 기운이 창문에 축축하게 달라붙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는 무슨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걸 챙길 겨를도 없이 살았죠. 평생을 저 밑에 자갈치 시장, 귀퉁이에서 부산 칼국수라는 작은 가게 하나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게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멸치 다시 우리고 홍두깨로 반죽 밀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재산이라고는 그 40년 땀방울이 고스란히 찍힌 손때 묻어 빛바랜 저축 통장 하나가 전부예요. 그게 우리 노후고 우리 생명줄이죠. 요즘 영감이 부쩍 절뚝거려요. 아침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면서 아이고 무릎팍이야 입버릇처럼 그러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더 아파요. 비가 오려나 날이 굳으려나 영감 무릎이 나보다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도 우리 부부한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서울 사는 아들, 우리 지훈이. 지훈이는 지금 서울에서 뭐라더라? 건설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는 관리자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서연이는 또 어떻고요? 번듯한 은행원이라잖아요. 우리처럼 시장 바닥에서 밀가루 먼지 마시는 사람들이랑은 딴 세상 사람이죠. 여기 자갈치 시장 상인들한테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최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민서 씨는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어서 좋겠다는 소리.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 유일한 낙이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훈이가 변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정말 안 그랬어요. 그땐 휴가만 받으면 부산 내려와서 가게 일 돕는다고 팔 걷어붙이고 밤이면 고생했다면서 제 어깨 주무르던 그런 속 깊은 효자였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목소리 한 번 듣기가 참 드물어요. 모든 게 그 며느리 윤서연이가 우리 지훈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연이는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 마포구에 있는 번쩍번쩍한 주상복합에 산다는데 아마 우리 사는 이 낡아빠진 집이나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서 국수 파는 우리가 꽤나 부끄러웠나 봐요. 나한테 직접 말은 안 했죠. 하지만 지훈이한테 맨날 그런다더라고요. 지훈 씨, 내 친구들 시부모는 강남에 건물이 있네. 어느 대학 교수네 하는데 우린 뭐야? 시장에서 국수 파는 거 나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 애가 왜 그렇게 체면에 목을 매는지 나중에야 좀 알게 됐어요. 듣자 하니 그 애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대요. 친정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너는 이 가난의 굴레를 절대 못 벗어난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게 말을 했다나 봐요. 그게 그 애한테는 평생의 상처고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그러니 우리 지훈이랑 한 결혼이 그 애한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투자 같은 거였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댁이라는 우리가 자기 친정보다 더 가난한 시장에서 국수나 파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았다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그게 속에서부터 골마서 우리한테 대한 숨겨진 원한이 된 거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가 깍쟁이라 그런가 보다. 서울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예요. 그게 제대로 터진 게 지난 설날이었어요. 모처럼 아들 부부가 부산에 내려왔죠. 저는 그래도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 온다고
없는 살림에 이웃한테 돈까지 조금 보태서 제일 좋은 재료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생선전에. 그런데 며느리에는 상에 앉아서도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반찬만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뒤적거리더니 기어코 한마디 툭 내뱉는데, 어머님, 이런 건 너무 짜고 달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요. 순간 밥상에 얼음물이 끼얹어진 것 같았죠. 40년 동안 내 칼국수, 내 음식 맛있다고 먹어준 저 시장 손님들은 다 뭐가 되나 싶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그래도 엄마 편이라고, 엄마가 너 온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 하고 한마디 하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 애가 식탁 밑에서 지훈이 허벅지를 3개 꼬집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지훈이가 악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입을 닫더라고요. 그 뒤로 밥 먹는 내내 지훈이는 자기 밥그릇만 쳐다봤어요. 그날 그 밥상이 얼마나 쓰고 짰는지 저는 그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주 똑똑히 알았죠. 아, 우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어요. 꼭 찬바람이 속으로 쌩쌩 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내 속이 시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닥쳐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영감 무릎이 말도 못하게 붓고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뼈마디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시뻘겋게 부어올라서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고 가게 일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조차 제 부축을 받아야 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가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의사 말이 꼭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은 예약이 꽉 차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영감은 끙끙 앓으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그 소리만 반복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염치불고하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서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자식이지만 전화기 드는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목소리를 가다듬고 겨우 말했죠. 지훈아,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한번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약 좀. 아들 녀석은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아, 왜 또?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그렇게 며칠 뒤에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 예약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날짜가 하필이면 12월 말, 연말에 딱 걸렸지 뭐예요. KTX?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죠. 그거면 우리 칼국수 몇백 그릇을 팔아야 하는데요. 영감이랑 둘이 새벽 첫차 5시간 넘게 걸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절뚝거리는 영감 부축해서 그 높은 버스 계단 오르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서울 남부 터미널에 내리니까 며느리 애가 차를 가지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투덜거리는데 그 목소리가 잊히지도 않아요. 아, 하필 제일 바쁜 연말에 오세요. 어머님,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미치겠는데 마지못해 끌려 나온 게 온몸으로 느껴졌죠. 병원에 도착하니까 세상에 부산 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창구에 사람이 없고 전부 그 뭐라더라? 키오스크. 그 네모난 기계들만 잔뜩 서 있는 거예요. 화면에 뭘 누르라는데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그 기계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며느리 애가 제 손을 탁 밀치더라고요. 어머님, 그것도 못하세요? 그냥 비켜보세요. 답답하네. 그 핀잔에 사람들 많은 데서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기다려 의사 얼굴을 봤는데 말은 더 무서웠어요. 어르신, 관절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건 약으로 될 게 아니에요.
당장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니, 당장이라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런데 우리 영감 고집은, 아이고, 선생님, 설날 대목은 장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설 쇠고 바로 올게요. 그때 수술해 주시오. 의사는 혀를 끌끌 차고 저는 속이 터졌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일단 진료비라도 내야 하는데 수납 창구도 전부 기계더라고요. 며느리 애가 자기 카드로는 절대 안 해줄 거라는 걸 아니까 제가 주머니 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넣어뒀던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우리 부부 전 재산, 40년 동안 칼국수 팔아서 모은 그 저축 통장이랑 연결된 유일한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걸 며느리한테 내밀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이걸로 오늘 진료비 좀. 내가 저 기계는 영 쓸 줄 몰라서. 은행원이라 그런지 서연이는 그 카드를 받아들자마자 눈이 반짝 하더라고요. 아마 카드 등급이니 한돈이 하는 걸 한눈에 알아봤겠죠. 이 늙은이들, 거지인 줄 알았더니 돈이 좀 있네. 딱 그 표정이었어요. 결제를 하고 나오자마자 서연이는 저 급한 회사 미팅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더니 절뚝거리는 시아버지랑 저를 병원 로비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휙 사라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부산 내려가는 마지막 고속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영감 부축하고 택시 잡아타고 남부터미널까지 정말 숨이 턱에 차게 뛰었어요. 겨우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둘 다 긴 한숨을 내쉬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을 가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쏟아봐도 없었어요. 아차 싶었죠. 며느리한테 진료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받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 정신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버스 안에서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또 걸었죠. 안 받아요. 세 번째 거니까 받자마자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가 띵 하고 왔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부산 집에 도착해서도 밤새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어제 병원에서 서연이한테 카드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 녀석이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 엄마, 서연이 지금 연말 정산 시즌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좀 기다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에 대한 걱정보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어요. 애비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그 돈이 들어있는 카드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바쁜 자식들한테 패끼치는 늙은이, 돈 문제로 안달하는 귀찮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연락을 끊고, 아니, 연락이 닿질 않으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어느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섣달금음 날이었어요. 마음은 지옥인데 날짜는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방구석에 앉아 있는데 앓는 소리를 내는 영감의 낡은 내복이 눈에 띄더라고요.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린 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파서 곁에 바느질 상자를 두고 그걸 꿰매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꿰매다 보면 이 불안한 마음도 좀 꿰매질까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제 낡은 휴대폰에서 평소에는 잘 울리지도 않던 소리가 났어요. 띵띵. 스팸 문자려니 했어요. 뭐 맨날 오는 광고 문자겠지 하고 무시하려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띵띵. 연달아 울리니까 이상하잖아요. 영감은 낮잠이 들었는지 색색거리고 전 바늘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문자 메시지 처음 보는 번호였죠. KB 국민카드 승인
주 바디 프렌드 4, 500영원. 네? 이게 뭐지? 제가 뭘 잘못 봤나 했어요.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다시 봤어요. 450만 원. 바디 프렌드. 그거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비싼 안마 의자잖아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화면이 바뀌더니 다음 문자가 뜨는 거예요. KB 국민카드 승인 주 정관장 1, 800영원. 정관장 180만 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서연이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누가 훔쳐갔나?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KB 국민카드 승인 신세계 백화점 샤넬 7, 200 영원. 샤. 뭐요? 720만 원.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썼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KB 국민카드 승인 주 하나투어 15 0 영원. KB 국민카드 잔액 부족 승인 거절. 그리고 정말 마지막 문자. KB 국민카드 잔여 한도 영원. 제 손이 덜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느질하던 내복 위로 휴대폰이 툭 떨어졌죠. 40년이었어요. 우리 영감이랑 저랑 새벽 찬바람 맞아가며 뜨거운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그렇게 40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늙으면 국수 장사 못할 테니 그때 쓰자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니 절대 쓰지 말자고, 그렇게 모은 우리 목숨 값이었죠. 영감 무릎 수술비였어요. 그게 영원이 됐대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벽에 붙은 전화번호를 더듬었어요. 아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제발 받아라. 제발. 안 받아요. 다시 며느리한테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 차가운 거절의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손주 녀석이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뭘 깔아준 게 생각났어요. 할머니, 이거 인스타그램? 이거 하면 엄마 사진 맨날 볼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그 앱이라는 걸 찾아서 눌렀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헤맸는데 며느리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눌렀죠. 화면 가득 화려한 사진들이 떴어요. 첫 번째 사진. 번쩍번쩍한 거실에 우리 집 안방만 한 안마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 그 문자, 바디 프렌드. 그 옆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간색 홍삼 상자들, 정관장.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글씨. 하나뿐인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 효녀. 친정엄마 선물. 친정엄마 선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 돈이. 손가락을 떨면서 화면을 올렸어요. 다음 사진.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핸드백. 아까 그 샤넬. 1년간 고생한 나를 위한 셀프 선물. 수고했어. 서연아. 명품. 셀프 선물. 은행원 라이프. 나를 위한 선물. 내 돈으로. 내 남편 수술비로.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떴어요. 비행기표. 그것도 아주 널쩍해 보이는 비즈니스석 항공권 5장. 그 뒤에는 스위스니 파리니 눈에 익지도 않는 외국 이름들이 적힌 여행 일정표. 올설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유럽으로 통 크게 쏴주신 우리 부모님 최고. 효도 관광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통 크게 쏴주신 우리 부모님. 친정 찬스.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 친정 부모님이 쏴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쏴준 거였어요. 내 40년이
우리 영감 무릎이, 우리 노후가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유럽 여행이랑 그의 명품 가방이 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우리 카드를 훔친 거였어요. 우리 전 재산을 싹 다 긁어 쓴 것도 모자라서 그걸 전부 자기 친정 부모님이 해준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방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40년, 영원, 40년, 영원. 그 두 단어만 머릿속을 뱅뱅 도는데 정신을 차린 건 끙 하는 영감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어요. 아픈 사람, 내 남편.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밖은 시끄러운데 우리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지갑에는 1,000원짜리 한 장 없었어요. 당장 오늘 떡국 끓일 쌀도 없는데. 영감은 아침부터 끙끙 앓는 소리만 냈어요. 이대로 굶길 수는 없잖아요. 명절날, 설날 아침인데 결국 제가 그놈의 체면 다 구기고 옆집 순이 엄마한테 갔어요. 순이 엄마, 나 저기 쌀 한 줌만, 혹시 고기 남는 거 있으면 조금만. 순이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고요. 아니, 민서 씨, 오늘 아들 내외 온다면서 쌀이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 온다고, 며느리 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은, 며느리가 내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는 말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아들이 온다는데 쌀 사는 걸 잊었지 뭐야. 그렇게 빌린 쌀이랑 고기 몇 점을 얻어들고 돌아서는데 등이 어찌나 화끈거리던지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 때문에 이웃한테 쌀 구걸을 하게 될 줄은. 그 빌린 쌀로 밥을 짓고 떡국을 끓였어요. 빌린 고기로 산적꼬치 몇 개 만들고요. 그렇게 빌린 돈으로 설상을 차렸어요. 우리 영감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이건 밥이 아니라 꼭 자갈을 씹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봤어요. 혹시나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엄마, 내가 잘못 알았어요. 서연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라도 해줄까봐. 오후 늦게 해가 다 넘어가려고 할 때쯤 정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지훈이.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들, 지훈아.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올 설에는 못 내려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쏴주셔서요. 비행기 표를 다 끊어놔서 취소가 안 돼요. 유럽 여행? 두 분이서 설 잘 쇠세요. 그게 다였어요. 아버지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 흔한 안부 한마디가 없었어요. 설날이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보내주는 것도 없었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쏴주셨다고. 며느리가 훔쳐간 그 1,500만 원짜리 여행을 아들은 정말로 처가에서 해준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어요. 며느리, 윤서연이 그의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또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눈 덮인 새하얀 산. 그 앞에서 며느리랑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마시는 커피, 설날, 유럽 여행, 친정 식구.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 돈, 내 남편 수술비,
그걸로 저것들은 저기서 웃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다음 사진. 밤에 반짝거리는 쇠탑. 그 앞에서 스테이크인지 뭔지를 썰고 있더라고요. 파리 에펠탑 야경 보며 럭셔리 디너.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네. 효도, 효도, 효도라. 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누워있는 우리 영감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상을 봤죠. 이웃에게 빌린 쌀로 지은 밥, 식어 빠진 나물 몇 가지. 밖에서는 새해를 축하한다고 폭죽이 펑펑 터졌어요. 그 소리가 꼭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설날이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빌린 쌀도 다 떨어지고 영감 약값도 없었어요. 매일 먹어야 하는 진통제조차 사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약이 끊기니까 영감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무릎이 그냥 부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꼭 고름이 찬 것처럼 퉁퉁 부어올랐어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춥다 춥다면서 덜덜 떠는데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보니 한국 도착, 피곤하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귀국한 거죠. 기다렸어요. 이제 공항에도 마중 나갔던 아들이 부모한테 전화를 하겠지. 아버지 수술 날짜 잡아야 하니까 연락하겠지. 하루가 지났어요. 전화는 안 왔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쟤들은 우리를 그냥 버렸구나. 아버지가 다리를 잘라내든 죽든 상관이 없는 거구나. 밤새 고열로 헛소리를 하는 영감을 내려다보는데 더 이상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여보, 안 되겠어. 서울 가야겠어. 제가 부엌 찬장 위에 올려뒀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우리 손주 태어나면 주려고 푼돈 모으던 거였죠. 그걸 방바닥에 내리쳐서 깼어요. 짤랑, 짤랑,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동전들을 밤새도록 싹싹 긁어 모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터미널로 갔어요. 서울 가는 표 2장, 제일 싼 거, 야간 고속버스. 그날 밤 아파서 끙끙대는 영감을 부축하고 야간 버스에 올라탔어요. 차가운 버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내 돈, 내 남편 수술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찾아와야지. 밤새 야간 버스에 시달려 서울에 도착하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우리 영감은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더 꺾이는지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냈죠. 그 아픈 사람을 부축하고 물어물어 마포구에 있다는 아들 녀석의 고급 아파트. 그 번쩍번쩍한 건물 앞에 섰는데 꼭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경비실에 겨우 말해서 문을 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정말 한참 만에 며느리 애가 나왔어요. 비싼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해서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그 애가 글쎄 대놓고 코를 막는 거예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도 않아요. 아침부터 웬 행차세요? 누가 멋대로 오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밤새 버스 타고 온 늙은 부부한테 곰팡이 냄새가 난대요. 우리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복도에 울릴까봐 그랬는지 문은 닫더라고요. 그러고는 아, 됐고 거기 현관에 서 계세요. 비싼 바닥 더러워지니까. 영감은 아파서 벽에 겨우 기대 서 있는데 우리를 꼭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오물 보듯이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서연아, 그 카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또 그 소리. 제가 드렸다고 했잖아요. 늙어서 치매 오셨어요? 치매, 늙어서. 자꾸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 문자 내역들,
그 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이건 뭔데? 네가 치매가 왔어. 내가 치매가 왔어? 이게 다 뭐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입술을 달싹거리는데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아들 지훈이가 나온 게. 며느리애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지훈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또 나 모함해. 나보고 도둑년이래.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였겠죠. 저 선물들 우리 엄마가 사준 거라니까. 저 여행도 우리 부모님이. 아, 우리 아들. 지훈이가 제 쪽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들은 며느리 말을 믿고 있구나. 지훈이는 저를 정말 벌레 보듯 쏘아붙였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우리 처가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질투나서 죄 없는 며느리 잡지 마시라고요. 아, 질투. 제가 며느리를 질투한다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내 아버지 수술비라고. 저 돈 없으면 내 아버지 다리 잘라야 한다고. 제가 악을 쓰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돈이 우리 전 재산이야. 내 애비 목숨 값이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며느리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나더라고요. 표정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뭐요? 네? 시끄럽게 구네. 진짜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답답하면 부산에 그 거지 같은 집 팔아치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집 우리 건데. 거지 같은 집 어차피 우리 거. 카드에 돈 얼마나 있었다고? 우리 엄마 안마 의자 사고 나니까 없더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이성을 잃었죠. 돈 몇 푼, 거지 같은 집, 이 짐승 같은 년. 제가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그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어요. 그때였어요. 엄마, 아들 녀석이 포효하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짝!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 녀석의 망설임 없는 손이 제 뺨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뺨이 불타는 것 같았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면서 제 아들이, 제 새끼가 소리를 질렀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무슨 추태야. 쪽팔리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시지. 죽어버리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그때였어요. 뒤에서 벽만 붙들고 끙끙대던 우리 영감이, 평생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살던 그 양반이 피가 역류하는 눈으로 아들 녀석한테 달려들었어요. 나상씨 아들 녀석 뺨에 주먹을 날렸어요. 이 불효 자식. 악 아빠. 당장 꺼져. 이 거지 같은 것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며느리 애가 머리채를 부여잡고 악을 썼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맞고 쓰러지고 죽으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뺨은 불타는데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제가 남편 부축을 받아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먼지를 툭툭 털고, 그리고 아들 녀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뺨을 때린 그 아들 얼굴을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나왔어요. 한지훈. 아들 녀석이 저를 보고 움찔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들을 잃었다. 내 애비 목숨값을 훔친 도둑년을 위해서 내 애미를 때린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애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너, 그 거지 같은 집, 너는 단 한 푼도 구경 못할 줄 알아라. 그때 알았어요. 이 모든 소란, 제 뺨 맞는 소리, 우리 영감 주먹질 소리, 며느리 악쓰는 소리, 그게 다 복도를 울렸던 거예요. 이웃집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면서 저 집이야? 무슨 일이야? 시골 부모님이라던데.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아픈 영감을 부축하고 돌아서는데 며느리 애가 이웃들 들으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 다신 찾아오지 마. 이웃들에게 저 노인네들이에요. 맨날 돈 뜯으러 와서 거절했더니 저렇게 난동 부리는 거예요. 아, 이웃들이 저희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쯧쯧, 자식 등골 빼먹네. 며느리만 불쌍하네. 하지만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건 그 거짓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제 아들 녀석의 침묵이었어요. 그 녀석은 자기가 애미를 때려놓고도 며느리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웃 중 누군가가 그 싸움 영상을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렸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 애가 익명 계정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수 파는 탐욕스러운 시부모가 돈 뜯으러 와서 난동 부리고 자기가 먼저 폭행당했다고요. 우리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까지 때렸다고요. 여론은 순식간에 그 애 편이 됐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요즘도 저런 시부모가 있나? 며느리가 보살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자식 등골 빼먹는 악마가 되어 있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 버스 안, 끙끙 앓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잡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목숨 값과도 같은 돈을 돈 몇 푼이라 칭한 며느리에게 그 돈의 무거움을 똑똑히 알려주기로 말입니다. 며느리 말대로 그 거지 같은 집을 팔아 남편 수술비와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온전히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태어나 처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언장을 새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도구 집을 팔아 절반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쓰며 아들 한지훈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 윤서연을 절도, 사기, 그리고 자식 등골 빼먹는 악마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입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사서 제가 치매 노인이라 망상을 한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내민 증거는 며느리가 제 손으로 직접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들이었습니다. KB국민카드로 결제된 주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450만 원 승인 내역과 하나뿐인 우리 엄마 선물 효녀라는 며느리의 SNS 사진 날짜는 기가 막히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 1,500만 원 승인 내역은 친정 부모님 최고, 친정 찬스라는 유럽 여행 사진이 증명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며느리에게 훔쳐간 돈 전액 반환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은행원 며느리, 치매라더니 시아버지 수술비 훔쳐 친정부모 유럽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인터넷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과거 아파트 복도에서 찍혔던 영상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은 며느리가 울기 직전 교활하게 눈을 굴리던 모습과 아들 지훈이 망설임 없이 제 뺨을 후려갈기던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원 윤리실종, 폐류나 낙인이 찍힌 며느리는 사기와 절도를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고 어머니를 때린 아들로 소문난 아들 역시 건설사에서 제 발로 나왔습니다. 저는 판결금과 배상금을 받아 영도구 집을 처분하고 남편과 제주도 애월읍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정원 딸린 빌라에서 가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남편은 가장 좋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정원을 씩씩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비난하다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원 절도범으로 소문나 공장에 다니고 모든 것을 잃은 아들 지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 CCTV에 며느리 윤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電話するためにもね、ポイントだけを書いて、相手に伝えようというあなたの精神の生き方が